좁은 문, 앙드레지드 지음, 조정훈 옮김, 출판사 더 클래식, 녹음 클레아. 3장. 그해 들어 나는 아벨 보티에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는 자원하여 군대에 갔고 나는 2해 연속으로 수사학을 들으며 학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벨보다 2살 어린 나는 그와 같은 해 고등사범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업을 마칠 때까지 군 입대를 미루고 있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났다. 그는 군대를 제대하고서 1달 넘게 여행을 했던 터였다. 나는 그가 많이 변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전보다 자신감이 있어 보였으며 여전히 그만의 매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다시 기숙사로 들어가기 전날 오후 우리는 릭상부르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속마음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그에게 긴 시간 동안 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데 아벨은 이미 내 사랑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 해에만 몇 명의 여자들과 사귄 경험을 들며 우쭐대긴 했지만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지는 재주가 부족했다고 나를 놀리면서 여자에게 결코 냉정해질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주옥 같은 말들을 쏟아냈다. 그의 말을 다 들어주긴 했지만 그의 훌륭한 이론이 나와 알리사에겐 어울리지 않으며 결국 그가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생각했다. 아벨과 함께 기숙사에 들어온 다음 날 나는 알리사의 편지를 받았다. 보고 싶은 제롬에게 너의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나의 제안이라니. 우리의 약혼을 그녀는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내가 너에 비해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아닌지 걱정돼. 너는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네가 다른 여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중에 내가 네 여자가 된 후 너를 더 이상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난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화를 내겠지? 네가 반박하는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네가 인생에서 좀 더 많은 진전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주길 부탁할게. 지금 한 말이 다 너를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길 바라. 나 또한 널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어. 알리사로부터. 우리의 사랑을 멈추다니. 대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놀랍고 마음이 뒤숭숭해져서 나는 바로 아벨에게 뛰어 올라가 편지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넌 어쩔 거야?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편지를 읽고 나서 아벨이 물었다. 불안과 실망에 가득 차서 나는 2손을 들어 보였다. 적어도 네가 당장은 답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자들이랑 논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게 되어 있거든. 잘 들어. 토요일에 르아브르에서 자고 일요일 아침 퐁게즈 마루에 도착하면 월요일 1교시 수업 시간까진 돌아올 수 있어. 나도 입대한 후 네 친척 어른들을 한 번도 못 배웠잖아? 이거면 충분히 변명거리가 될 거야. 나로서도 체면을 차릴 수 있고 말이야. 그것이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걸 알리사가 알아차린다고 해도 문제 없어. 오히려 더 잘된 일이지. 네가 알리사와 얘기하는 동안 나는 줄리에트를 맡고 있을게. 어린애처럼 굴어선 안 돼. 사실 말이야, 너의 이야기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내게 다 털어놓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상관없어. 그것도 다 알게 되겠지. 우리가 간다는 걸 미리 알려선 안 돼. 네 사촌 누이를 놀라게 해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무장할 시간을 주어선 안 되니까 말이야. 정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내 심장은 심하게 뛰었다. 줄리에트가 곧바로 우리를 보고 뛰어나왔다. 알리사는 속옷 정리에 바쁘다며 바로 내려오지 않았다. 우리가 외삼촌과 미스 애쉬버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녀가 거실로 들어왔다. 우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을 텐데도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아벨이 했던 말을 떠올리면서 나는 알리사가 꽤나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는 게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너무나 활달한 줄리에트의 모습이 그녀의 신중한 태도를 더욱 차가워 보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의 방문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다. 아니, 적어도 못마땅해 보이려 노력하는 것 같았다. 나는 감히 이런 그녀의 태도 뒤에 감춰진 진짜 감정을 헤아려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와 멀찌감치 떨어져 구석 창가에 앉아 바늘땀수를 세기 위해 입술을 달싹거리며 수놓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다행히 아벨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나로선 맥이 빠져 있었기에 아벨이 군대와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다면 우리의 재회 순간이 너무 침울했을 것이다. 외삼촌조차 그날은 유난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줄리에트가 나를 따로 부르더니 정원으로 데려갔다. 믿겨져? 누군가 나한테 청혼을 해왔대. 둘만 있게 되자 그녀가 외치듯 말했다. 어제 펠리시의 고모가 아빠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님에 사는 포도 농장 주인이 아빠를 통해 청혼을 넣었대. 고모 말에 의하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래. 올봄에 사고개에서 나를 몇 번 보고 완전 빠졌다나 봐. 너도 그 사람을 눈여겨봤니?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청혼자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물었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아. 마음씨 착한 돈키호테 같은 타입이야. 교양도 없고 아주 못생기고 상스럽기도 한. 그래서 꽤나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사람인데 고모조차도 그 사람 앞에선 조신해질 수가 없대. 그래서 신랑감 후보로 둘만 해? 내가 조롱조롱 물었다. 제롬 오빠, 지금 농담해? 그냥 장사꾼이야. 오빠가 그 사람을 봤다면 이렇게 묻지 못했을걸? 그럼 외삼촌은 뭐라고 하셔? 내 대답과 같지. 아직 결혼하기엔 내가 너무 어리다는 거지. 그리고 줄리에트는 웃으며 덧붙였다. 불행히도 고모는 우리가 반대할 거라고 짐작하시고 편지에다 이렇게 덧붙이셨어. 에두아르 테시에르 씨는 기다리는데 만족하고 단지 일찍 줄을 서기 위해 의사를 던질 것뿐이다. 이게 그 사람의 이름이야. 정말 말도 안 돼. 그런데 오빠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무 못생겨서 싫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럴 수는 없지. 그렇다고 포도 재배인 따위와 결혼하기도 싫다고 할 수도 없고. 그녀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그런 이유들은 고모한테 통하지 않아. 참, 이 문제는 접어두고 알리사 언니가 오빠한테 편지했어? 줄리에트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고 몹시 흥분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알리사에게 받은 편지를 내밀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편지를 읽었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다음 질문을 했을 때 목소리에서 화가 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오빠는 어쩔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대답했다. 여기 오니까 차라리 편지를 쓰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벌써부터 후회가 돼. 알리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넌 알 수 있겠니? 난 언니가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하는 걸로 이해했어. 언제 내가 자유를 원했다고? 그럼 넌 언니가 왜 내게 이런 편지를 썼는지도 알겠어? 모르겠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하지만 대답이 어찌나 쌀쌀 맞던지 순간 나는 줄리에트가 비록 전부는 아니지만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진 않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거닐던 오솔길에 모퉁이에 다다르자 줄리에트가 갑자기 뒤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갈게. 나랑 얘기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니잖아. 우리 너무 오래 함께 있었어. 그녀는 집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갔고 얼마가 지난 뒤 그녀가 치는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응접실에 다시 들어왔을 때 줄리에트는 즉흥 연주를 하듯 힘없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오랜만에 만난 아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 그들을 그대로 둔 채 난 꽤 오랜 시간 동안 알리사를 찾아 정원을 헤맸다. 알리사는 과수원 안쪽에 있었다. 그녀는 담장 밑에서 너도 밤나무의 시든 낙엽과 뒤섞여 냄새를 풍기는 국화 꽃망울을 따고 있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었다. 태양빛은 겨우 나무 울타리만 달굴 정도로 흐릿했지만 하늘은 동방처럼 푸르렀다.
알리사는 제일란트풍의 커다란 모자를 깊숙이 쓰고 있어서 얼굴이 거의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인지 얼굴선이 더욱 또렷해 보였다. 추석, 제일란트, 네덜란드의 한 지방 이름. 아벨이 여행 선물로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을 곧바로 쓰고 나왔던 것이다. 알리사는 내가 다가가는데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드러나는 미세한 떨림으로 내 발자국 소리를 알아차렸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그녀가 비난이 담긴 엄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것을 예상하며 짐짓 마음을 다잡고 용기 내어 다가갔다.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주저하자 그녀는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는 대신 마치 골인한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는 갑자기 꽃다발을 쥔 손을 뒤로 내밀었다. 내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뜻과는 반대로 장난치듯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러자 그녀는 결국 몸을 돌려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하나에 일순간 모든 것이 다시 단순하고 쉬워지는 듯 했다. 나는 별 어려움 없이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 내가 여기 온 건 네 편지 때문이야.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서 다시 책망을 억누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그게 화가 나. 왜 너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 그냥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녀의 말에 벌써 나는 슬픔이나 난관들이 나 혼자 꾸며낸 것이었고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것처럼 여겨진다.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대로 행복하잖아.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꾸자고 하는 네 제안을 거절한 게 그렇게도 놀라운 일이니? 정말로 그녀 곁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다. 너무 완벽하게 행복해서 내 생각이 그녀의 생각 속에 완전히 합쳐진 것처럼. 그래서 나는 그녀의 미소밖에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꽃이 핀 포근한 오솔길을 함께 걷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다. 네가 그러길 바란다면 나는 모든 다른 희망들을 단숨에 포기하고 순간의 완벽한 행복에 스스로를 맡기며 엄숙하게 말했다. 네가 반대한다면 약혼 같은 건 하지 말자. 네 편지를 읽는 순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았어. 그리고 그런 행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도. 난 평생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해. 하지만 네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게 된다거나 내 사랑을 의심한다는 그런 생각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이런, 제롬, 난 너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 내게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슬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밝혀주는 미소는 언제나 차분하고 아름다웠기에 내가 두려워하고 항변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내가 그녀의 목소리 저편에서 느꼈던 슬픔의 여운도 이런 나의 걱정들과 항변들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내 계획과 학업,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학교 생활에 대한 포부 등을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당시 고등사범학교는 지금과 달리 규율이 무척 엄해서 게으르거나 말 안 듣는 학생들에게는 힘들었지만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다. 나는 수도원과도 같은 기숙사 생활이 좋았다. 그곳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 같았다. 더구나 나는 세상 일에 별 흥미가 없었다. 내게 바깥 세상이란 알리사가 두려움을 갖는다면 나 또한 바로 싫어지게 될 그런 곳에 불과했다. 미스 애슈버턴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파리의 아파트에 계속 살고 있었다. 파리에는 그녀 외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나와 아벨은 매주 일요일마다 그 집에서 몇 시간을 머물게 될 것이다. 일요일마다 나는 알리사에게 편지를 할 것이고 그녀에게 내 생활에 대해 시시콜콜 이야기해 줄 것이다. 우리는 온실 창틀에 걸터 앉았다. 온실 문은 열려 있었고 마지막 열매까지 다 따버린 오이 덩굴이 되는 대로 가지를 뻗고 있었다. 알리사는 내 얘기를 들으며 가끔 질문하기도 했다. 여태까지 그녀가 이토록 세심하고 상냥하게 강한 애정을 보여준 적은 없었다. 푸른 하늘 아래 안개가 사라지듯 모든 걱정, 근심,
사소한 마음의 동요들이 그녀의 미소 속에 사라졌고 유쾌한 친밀감 속에 녹아버렸다. 잠시 후 줄리에트와 아벨이 너도밤나무 벤치에 와서 우리와 합류했다. 우리는 수인번에 시간의 승리를 각자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이윽고 저녁이 찾아왔다. 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상은 다시 하지 않기로 약속해. 나와 아벨이 떠날 때 알리사는 나의 분별 없는 행동에 주의라도 주듯 나를 안으며 큰 누나 같은 태도로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래, 약혼은 했어? 우리 둘만 남게 되자 아벨이 물었다. 친구,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이어서 나는 그의 다른 질문들을 모두 잘라내듯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대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오늘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어. 그건 나도 그래. 그가 소리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내 목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내가 엄청나고 기막힌 얘기를 해줄게, 제롬. 나 줄리에트를 정말 사랑해. 작년에도 얼핏 그런 감정을 느끼긴 했어. 그 뒤로 세상도 더 알게 되었고 해서 네 사촌들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네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됐어. 내 인생은 결정된 거야. 나는 사랑하노라. 아니, 사랑한다기보다 줄리에트를 숭배하노라. 주석. 장 바티스트 라신의 희곡 브리타니쿠스에서 네로의 대사 한 구절을 인용한 것. 오래전부터 나는 네게 동서의 정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 아벨은 파리행 열차 좌석에서 내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웃고 장난치며 어린아이처럼 뒹굴었다. 아벨의 고백에 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의 고백에 문학 작품까지 쓰였다고 생각하니 속이 거북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토록 기뻐 날뛰는 그를 어떻게 말린단 말인가? 그래서 고백했어? 그의 쏟아지는 열변을 뚫고 겨우 이렇게 물었다. 천만에. 그가 소리쳤다. 나는 이 멋진 역사의 한 대목을 재로 날려버리고 싶지 않아.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아니니. 주석. 슐리 프리돔의 시 사랑의 가장 멋진 순간의 첫 구절. 이봐, 그렇다고 나를 비난하는 건 아니겠지? 이 느림보 대장님. 하지만 말이야, 그의 입장도 생각해봤어? 나는 조금 화가 나서 물었다. 그러니까 넌 줄리에트가 나를 보면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거구나?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동안 그 애는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쉬지도 않고 제잘거렸는걸? 그래,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온통 알리사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었으니까. 어찌나 내게 질문을 해대던지. 또 내 말을 얼마나 열심히 귀담아 듣던지. 줄리에트는 1년 동안 정말 많이 똑똑해졌어. 너는 왜 그녀가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지? 하긴 넌 알리사만의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왔지. 하지만 친구, 그녀가 얼마나 아는 게 맞는지 몰라. 저녁 먹기 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 알아? 단테의 칸초네를 함께 암송했다고. 각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암송했고 내가 틀렸을 땐 줄리에트가 고쳐주기도 했어. 너도 알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사랑의 마음이요. 줄리에트가 이탈리아어를 배웠다는 얘기는 내게 안 해줬잖아. 나도 몰랐어. 나도 놀라 말했다. 그럴 리가. 칸토네를 암송하기 전 자기한테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너라고 하던데? 아마 내가 알리사에게 읽어줬을 때 들었을 거야. 우리 곁에서 바느질을 하거나 술을 놓으면서 들었겠지. 자주 그러거든.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전혀 표내지 않았어. 정말이지, 너나 알리사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야. 오직 자기들만의 사랑에 빠져서 놀랍도록 성장하는 줄리에트의 지성과 영혼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 자아자찬 같지만 어쨌거나 내가 시기적절하게 나타나준 거야. 그렇다고 널 원망하는 건 아니야. 알지? 그가 나를 다시 끌어안으며 말했다. 단지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알리사에게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내일은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줄리에트는 이미 내게 사로잡혔어. 확실해.
따라서 다음 방학 때까지는 그녀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돼. 난 편지도 쓰지 않을 생각이야. 그리고 신년 휴가를 맞아 너랑 르와브르에 가는 거야. 그리고 그때 뭐? 그리고 나서 알리사에게 갑자기 우리 약혼을 알리는 거지. 나는 이 일을 순식간에 처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니? 알리사의 승낙을 얻는 거야. 네가 얻어내지 못한 그것 말이야. 줄리아트와의 약혼을 본보기 삼아 네게도 승낙을 얻어주겠다는 거야. 너희가 결혼하기 전엔 우리도 결혼할 수 없다면서 알리사를 설득해야지. 그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끊임없이 퍼붓는 말에 홍수 속에 잠겨버릴 것만 같았다. 이야기는 열차가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심지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 역에서 학교까지 걸어온 데다 밤이 늦었음에도 아벨은 내 방까지 따라와 아침까지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벨은 흥분해서 현재는 물론 앞날의 일에 대해서까지 늘어놓았다. 벌써부터 우리 두 쌍의 합동 결혼식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이야기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감격과 기쁨까지 상상하며 세세히 묘사했다. 또한 우리 사랑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우정, 그리고 나와 알리사의 사랑에 기여한 자신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이 이야기를 엮어갔다. 나는 그의 찬탄과 열정 앞에 제대로 대꾸할 수 없었고 결국엔 그의 비현실적인 제안에 서서히 빠져들기까지 했다. 사랑을 빌미로 우리의 야망과 용기는 한껏 부풀러졌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는 보티에 목사의 주례로 합동 결혼식을 올리고 넷이서 함께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갈 거창한 업적을 위해 아내들은 기꺼이 협력자가 된다. 교수직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탁월한 글쓰기 능력을 자신하는 아벨은 몇 편의 희곡을 성공시켜 성공과 돈을 한꺼번에 거머쥔다. 학문을 통해 얻을 실리보다 학문 자체에 관심이 많은 나는 종교 철학에 몰두하며 종교 철학서를 집필할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때의 희망들을 떠올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다시 학업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3장